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어,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구루지에프가 지었고 플라 님이 옮긴 샨티 출판사에서 나온 책 지금 같이 한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놀라운 인물, 7번째 인물인 유리 루보베츠키 왕자,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중간에 비트비츠 카이아라는 여성, 그리고 솔로비에프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심에는 이제 또 이 르보베츠키 왕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왕자예요. 러시아의 왕자. 그루지예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요. 40년 절친이고, 그러면서도 선배 탐구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상으로 삼을 만한 뛰어난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러시아 왕자인데 어떻게 그루지예프와 또 인연이 됐을까요? 삶의 방식에서 어떤 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이 루보베츠키 왕자가 젊은 시절에는 근위대의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의 젊은 여성에 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왕자 저택에서 살았는데 왕자비가 첫째 아이를 낳다가 이제 그만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나서 그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아내의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는 이런 강신술, 이런 이제, 어, 심령술, 이런 관련된 거죠. 여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점점 초자연적 연구에 몰두를 합니다. 이 연구에 몰두를 하면서 결국 삶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일상의 어떤 삶보다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이제 탐구하고 원정대를 결성하고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루제프를 만나게 된 계기는 그루제프는 그 언어가 굉장히 능통했다고 그래요. 18개 언어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당시 젊은 시절에도 이집트에 와서 돈을 벌려고 아랍어도 하고 그리스어도 하고 이탈리아어도 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 안내원 역할을 해요. 이때 이제 스크리들로프라는 교수, 고고학 교수인데 제일 마지막에 놀라운 사람들 편에 나올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관광 안내원으로 자기가 이제 고용이 돼요. 그루지예프가. 근데 이제 안내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어떤 중년 신사와 이 교수가 막 허물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냐, 응? 그런 거 연구해서 뭐 하냐 등등. 그런데 두 사람이 되게 그런 어떤 고고학과 관련된 탐구라든가 탐사 이런 쪽에 서로 조예가 깊은 걸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루제프는 그 전에 지도를 베낀 거 있잖아요. 사막으로 변하기 전 이집트 지도. 그 아르메니아 그 사제의 집에서 몰래 이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집트의 유적지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피라미드 발치에 앉아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막 잠겨 있는데 누가 이제 옆에 인기척이 와 있는 게 느껴진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그 신사인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지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시안 편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아르메니아인 사제에 뭘 갖다 주려고 포고시안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아르메니아인 사제가 그 양피지 지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그 왕자가 자기한테 500 프랑인가를 줄 테니까 팔아라. 근데 안 팔아요. 그러면은 내가 200 프랑을 줄 테니까 복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건 뭐 내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 복제해서 200프랑에 팔았던 적이 있죠. 바로 그 왕자가 이 루보베츠키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어떤 인연을 서로 알게 되면서 그리고 공통된 주제에 그런 관심사도 있고 해서 35년간 서신을 주고받으며 아주 친한 사이가 되고 이후에 이제 인도, 티베트, 중앙아시아 여행할 때도 함께 여행하는 그런 각별한 사이가 됩니다. 이런 이제 왕자와 관련해서 두 명의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요. 먼저 비트비츠 카이아라는 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르제프도 어느 폴란드 여성의 고백이라는 원고를 쓸 정도로 아주 놀라운 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원고만 썼지 출판되지는 않은 거예요. 루보베츠키 왕자가 이제 실론으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때 이제 어, 그루제프도 같이 배에 타서 가고 있는데 이 왕자가 이제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어요. 잭이라고 하는 영국산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이제 먹이를 주려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먹어라라고 이제 해주니까 걔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러시아 영사에 가정교사로 채용돼 가는 중이다. 이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러시아 영사는 이런 가정교사를 채용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거짓말로 팔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챈 거죠. 왕자는 이 매력적인 이 여성 비트비츠 카이아를 러시아로 다시 돌려보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배를 타게 됐냐? 사실 이 비트비츠카이아의 아버지는 백작 소유의 영지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려서 사망하고, 늙은 고모 손에 오빠, 남동생, 언니, 그리고 자기까지 이렇게 같이 고모 손에 자라고 있었는데, 오빠는 사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남동생은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언니랑 둘이 같이 있었는데, 14살 무렵에 아버지도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 얼마 후에 고모도 사망하고 그러면 이제 언니와 같이 지내는 이 비트비츠카이아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용도 당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병원의 원장 사모한테 이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꼬임에 넘어가서 그 호객행위 비슷한 걸 하게 돼요. 외모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를 낫기 위해서 네프스키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들이 쫓아오면 이제 이 병원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때 이제 남동생 불량배였던 남동생을 만나는데 남동생이 이제 좋은 일자리를 제안하겠다 해서 알려준 게 이 영사의 가정교사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구르지에프와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냐? 승선하고 며칠 뒤에 이제 구르지에프가 그녀를 보게 돼요. 키는 중간 정도의 날씬한 몸매, 갈색 머리를 한 미인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눈은 친절하고 정직해 보였는데 때론 그 속에서 교활함이 보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구르지에프 입장에서는 그 증오심과 동정심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보베츠키 왕자가 이 여자를 러시아로 보내주고 싶어 해서 이렇게 좀 도와준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별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러시아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이 여성을 왕자의 여동생에게 이제 잘 이렇게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은 왕자의 여동생과 그리고 그 왕자 사이에서 그 사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진지하게 자신에 대한 탐구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 비트비츠카이아는 그 이후에 이제 4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아주 우연히 만나요. 구르제프가 이제 로마에서 구두 닦기 생활을 합니다. 이제 돈을 또 다 써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탐사하고 하면서 돈을 써요. 책도 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돈을 벌려고 구두 닦기를 했는데 구두 닦기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특별하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두 닦기에 이제 특별한 안락의자도 갖다 놓고 추궁기도 갖다 놓고 물병이나 백포도주, 잡지 이런 것들 갖다 놓으면 굉장히 이게 럭셔리하게 보이죠. 그래서 줄을 서서 이 구두를 닦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벌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인파가 이제 생기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구두를 닦고 있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왕자 여동생과 그녀가 이 비티비치 카이아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돼요. 4년 만에 만났으니까 잘 못 알아봤겠죠. 근데 이제 그녀가 먼저 크루제프를 알아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반을 이제 알고 지내게 되면서 또 서로 이제 교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원정대를 다시 결성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스크리들리로프 교수와 함께 이 비티비치카이아가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 영원한 멤버가 됐다고 합니다. 이 비트비치카이아가 왜 놀라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원정을 가다가 그 어느 수도원을 떠나려고 할 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보니까 거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물어봤겠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망할 놈의 음악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음악이 뭐였냐면 며칠 전에 이제 예배 도중에 수도자들이 단조로운 어떤 음악을 이렇게 들려줬는데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다가 모두가 막 흐느껴 운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자기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그녀가 과거에 이 음악에 대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원래 그 평소에는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면 자기가 이 지성인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깐 거예요. 말하자면 뭐가 안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있어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다고 찬사를 하든 비난을 하든 정말 진실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었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끼곤 했던 거예요. 음악에 되게 조예가 있으면서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루보베츠키 왕자의 그 여동생이 피아노를 한번 배워보라고 권유를 하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자선음악회에 초대가 될 정도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재능은 썩히면 안 된다 해서 제대로 배워라 해서 1년간 온갖 책들을 다 구해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공부, 이론 이런 것들을 섭렵을 한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허한 게 음악이란 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들을 설명한 책은 없고 다 그냥 뭐 음계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은 뭐 공상각지유 5개로 돼 있다. 뭐 어디는 칠음으로 돼 있다. 어디는 뭐 삼음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이론적인 거에 대한 설명과 이런 내용들은 많은데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하고 있었던 거죠. 1년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왕자의 서재에서 진동의 세계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나 수학자가 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음악에 관한 어떤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들을 활용해서 작곡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작곡한 노래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잠을 자게 만들어 버려요. 이래서 이제 작곡하면서도 이제 뭔가 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때에 이 멜로디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 들었던 이 멜로디는 정말 뭐 멜로디라고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 음악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똑같은 상태로 만들었을까? 이것이 너무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막 잠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 창백해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1년을 넘게 온갖 책들을 공부하고 해서 작곡을 해서 사람들을 들려줬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단조로운 음악만으로도 이렇게 모두를 내면 상태를 이렇게 바꿔놓는 이 장면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루제프와 다른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루제프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그루제프도 1년 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다 알려줘요. 고대 그 히브리 음악과 노래로 30분 만에 식물들을 쫙 자라게 만든 이 기적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또 음악을 매개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정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가면 음악 실험을 심도 있게 하자 이제 이런 약속을 할 정도로 서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자 이제 그녀가 평소처럼 조금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바뀐 거예요.
구르제프는 이 여성을 회상할 때 이 그처럼 놀라운 여성을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만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책을 남길 정도니 얼마나 좀그 놀라운 인물이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러시아 왕자와 함께 비트비치 카이아와 함께 또 알아봐야 될 인물이 솔로비에프예요. 솔로비에프는 이제 나중에 티베트 의학에 정통한 동양 의학 권위자가 되는데요. 그 전에 젊은 시절에 만났을 때에는 이제 신부하라라고 하는 커다란 신도시에서 머물 때 솔로비에프를 만나요. 이 부하라 한국이라는 곳의 수도가 부하라인데 부하라는 그 우즈베키스탄 중남부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6에서 8km 정도 떨어진 신도시가 신부하라입니다. 구르제프가 여기를 간 이유는 이슬람교 원리에 관한 지식을 쌓고 그리고 친분 있는 그 데리비시를 만나기 위해서요. 데리비시가 이제 수도승들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이제 또 여행을 다니고 책을 사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을 또 다 쓴 거예요. 그 돈을 또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사실은 종이로 조화를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종이도 사랴, 그 염색 그것도 재료도 사랴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보고 참새를 머리를 잘라가지고 염색을 한 다음에 이거를 미국산 카나리아라고 해서 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이걸로 이제 조화를 다시 만들어 팝니다. 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또 원하는 걸 이렇게 해내는 사람 같아요. 이 구르지에프가 8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럴 땐 참 3번 같기도 해요. 자, 이 데르비시 이제 이 조화를 만들면서 이 부하라 여기저기를 이제 다닐 수 있어서 이 종이 조화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일석이조였던 거예요.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데립시 친구를 이제 만나거나 이 당구 치는 거를 제외하면 항상 일에만 몰두를 했어요. 이 당구가 또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제 당구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구장에서 이제 당구를 치고 있다가 옆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나는 거를 보고 이 구르제프가 또 일본 유수를 익혔대요. 그래서 1대4로 누군가가 이제 약자가 당하는 걸 보고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제 그 네 명을 물리친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에는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뭔가 싸움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술에 쩔어 사는 망명자들이 많았대요. 이 이제 그 몰매 맞은 이 사람도 몰매질했던 네 사람과 함께 그 철도 보수용 차량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싸웠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날 만난 이 몰매 맞았던 이 사람이 바로 솔로비에프인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지내자 해서 자기 방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 솔로비에프도 당시에 구르제프처럼 되게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술에 쩔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부활절 축제가 있으면 다 같이 이제 그 축제 기간이니까 맛있는 것도 가져다 먹고 이렇게 식구들끼리 보내잖아요. 그런데 구르제프도 식구가 없었고 솔로비에프도 식구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구르제프가 좀 만찬 할 수 있는 걸 준비해 가지고 집에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비에프를 불러 가지고 같이 이제 먹자 하는데 말도 없이 침묵 속에서 이제 식사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식사를 이제 하면서 솔로비에프가 이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게 돼요. 솔로비에프는 아버지는 그 제분소의 주인이었고 어머니는 가난한 귀족 집안의 그 가문 출신의 그런 어머니였는데 어머니하고 이 큰아들인 솔로비에프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친한 관계고 남동생하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서로 친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좀 서로 닮은 게 다른 것 같아. 이 솔로비에프는 엄마를 닮고 남동생은 아버지를 닮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관계가 불균형되는 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도벽이 이제 심해져요. 그러다가 이 도벽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들킨 다음에 쫓겨나죠. 5학년 때, 이 5학년이라는 게 그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 시대에 5학년일 때 서커스 구경을 갔는데 거기 이제 베르카라는 이제 여자 기수가 있었는데 반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섰는데 결국은 이 베르카라는 여성이 김하경찰과 어울린다는 사실에 이제 평소에 술을 조금씩 먹었는데 술을 이제 더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진 돈을 모두 도둑맞고 불황자처럼 지내다가 이제 이 5학년까지 나온 이 경력 때문에 우편 보조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살 그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병역 소집 명령서가 집으로 와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우편 보조원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 솔로 BF를 용서하고 같이 이제 지낸 거죠. 이러다가 이제 기초 훈련을 받고 이제 철도선에 배치가 되는데 황달이 걸려서 결국은 이제 뭐 의과사 제대라고 해야 될까요? 복무 면제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되게 술에 쩔어 살고 그런 불우한 그런 과거를 겪었던 걸 알게 되니까 구루제프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 맨날 술에 쩔어 살고 있는데 이제 최면 치료로 이제 도와줘요. 최면요법으로. 그래서 이제 보드카를 보면 이게 이제 마치 독약처럼 보이듯이 이렇게 최면요법으로 잘 이렇게 그 도움을 줍니다. 결국 솔로비에프는 철도 일을 그만두고 그루지에프랑 이제 같이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솔로비에프와의 관계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왕자를 다시 제외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데르비시 중에 이제 보가 에딘이라고 오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만날 겸 이제 원래 그 이제 그 거기를 갔었는데 이제 구 부하라를 갔는데 못 만난 거예요. 몇 달간 이 친구가 보가 에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사르몽으로 알려진 한 형제회 소속의 노인이 구르제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그 한번 만나봐라 그 노인을 이렇게 제안한 거죠. 이 사르몬 앞에 동영상 중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 비전 학교라고 이렇게 알려진 비밀스러운 그런 학교인데요. 이제 그 노인하고 이제 긴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사원에 한번 좀 머물러 봐라 이렇게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가겠다. 그런데 나는 혼자는 못 가고 내 아주 절친이 있는데 솔로비에프 같이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둘이 같이 와라.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비밀스럽다 보니까 두건으로 눈을 가려요. 둘 다 눈을 가리고 말을 타고 떠나는데 12일이 지나서야 결국 이제 두건을 벗고 사원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깊고 고요한 사원이라서 멀리에서 이 폭포수만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만 들릴 정도로 그런 조용한 곳인데 이제 처음에 식사를 가져다 줬던 그 소년이 어느 날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제 보여줘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시체를 보니까 알겠던 거예요. 이거는 르보베츠키 왕자의 글씨인데 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만나러 갑니다. 그 사원에 있었던 거예요. 르보베츠키도. 그런데 그 폐혈증 증세를 앓고 이제 누워서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결국 2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자의 이야기도 듣게 돼요. 근데 왕자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이제 공허함에 빠진 거예요. 삶의 흥미도 자꾸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그 왕자가 이제 그 실론으로 향하고 있었던 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론에 도착해서 유명한 불교 승려가 친해지는데 그 승려도 의문을 품고 싶고 왕자도 의문을 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것이 마지막 탐사다라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신기루 쫓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모든 어떤 그 희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죽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삶이 그냥 굉장히 기계적인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 자기 오랜 친구인 이제 아칸인데 아칸 이 이제 자기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여기에 이제 친구 손님 중에 한 명이 어느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아주 끌리게 돼요. 그래서 그 노인하고 이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고고. 근데 여기서 너무 놀란 게 이 고고는 이 뭐랄까요? 어렸을 때 유모하고 엄마만 알고 있는 별명이었거든요. 자네는 45년 동안 끊임없이 탐구하고 괴로워하고 애를 써왔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네.
만약 머리로 바라는 것을 가슴으로 바랄 수 있었다면 지금 이 나이에 그처럼 고독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따끔한 일침을 내려요. 지금까지 45년 이렇게 해왔지만 다 이거 쓸모없는 일 아니었냐 이렇게.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처음 본 힌두교도가 60년 전 내 별명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 지금 그대에게 다 똑같지 않은가? 자네 안에는 아직도 호기심이 살아있는 건가? 자네가 평생을 고단하게 배회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었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호기심 아니던가? 이 호기심을 쫓아다닌 그 인생이 결국은 그 이 호기심 때문에 발목을 잡힌 거예요. 이 호기심이 어떤 동력, 에너지 원이기도 하지만 이 호기심에 빠지면 모든 걸 또 못 보게 되는 전형적인 머리형인 거죠. 7번 유형 같이. 네, 당신 말이 맞소이다. 저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궁금해하는 대신 내면의 적을 붙들고 씨름을 했더라면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아유, 나는 이미 늦었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노인이 한 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면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자네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의식적으로 버린다면, 즉, 외적인 삶, 자네가 관행처럼 해온 모든 일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서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네. 이 조건을 따르겠는가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흘 뒤에 젊은 타지키스탄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원으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이 결국 사원에 도착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사원에 만나서 2주 정도를 매일 이제 이런 왕자의 과거 이야기도 듣고 또 그루제프도 지난 시간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2주 정도를 매일 두세 시간씩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왕자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제 같이 이 사원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사원의 지도자가 여기 지도자가 안내자를 이제 임명해줘요. 사원을 안내할 수 있게. 첫 번째 안내자인 거죠. 그런데 이 인물이 성화에 나오는 인물 같이 아주 이렇게 신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275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출입할 수 있었고 차츰 이제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 왕자가 또 길을 많이 안내해 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세 번째 안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안뜰, 두 번째 안뜰, 이제 세 번째 안뜰까지. 중앙 신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안뜰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모여 신성물을 보기도 하고 신성한 음악을 듣기로 했던 이 신전을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안뜰이고요. 왕자가 사원을 다니면서 자세히 설명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안뜰까지 가게 되는데 이곳은 여자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베사넬리안 나무처럼 보이는 이상한 기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이것이 그 애니어그램 그 원형, 도형의 그 원형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종이 위에 이렇게 정보를 써서 기록하듯이 어떤 정보들을 춤 속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이 바로 그 신성무, 그 신성무였던 거예요. 이 모습이 자기가 어떤 공연을 봤어도 이렇게 정제된 동작으로 춤을 추는 모습은 처음 본 거죠. 이때. 그래서 이때의 기억을 잘 더듬어서 나중에 이제 자신이 그 신성물을 만들어서 구리제프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그 같이 지내다가 이제 이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석 달 정도 이렇게 잘 지내다가 왕자가 아까 그 사원의 지도자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너가 살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히말라야 북쪽에 올만이라는 사원에서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게 돼요. 그곳에서의 3년이 평생 꿈꿔온 것을 위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제 왕자로서는 이제 이렇게 이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겠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사흘 정도 뒤에 떠나기로 돼 있던 거예요. 결국 이제 구르제프로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이 사람을 영원히 잃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제 큰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자는 그 올만 사원으로 떠나게 되고 구르제프는 또 다시 구르제프의 또 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비에프의 죽음을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 사르몽 형제회 본원에서 이제 나와서 솔로비에프는 이제 구르제프의 추천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식 멤버가 되고 개인적 완성을 위해 노력도 하고 또 여러 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솔로비에프와 구르제프는 원정 멤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898년 구르제프가 66년생이니까 이게 대략 32, 3 정도 됐네요. 고비 사막을 이제 횡단하려고 이제 그렇게 서로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서 고비 사막을 건너고 있을 때 야생 낙타에게 물려서 솔로비에프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 거기 한가운데 묻어주고 결국 사막 원정은 이제 끝내고 이제 또 다른 원정이 또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구르제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영혼에 평화를 기원하나니 그대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모두에게 지극히 헌신적인 친구였다네 하면서 솔로비에프의 죽음을 이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오늘은 구르제프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40년 지기 친구인 유리 루보베츠키 러시아 왕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구일까요?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놀라운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